1989년 1월 홋카이도 상공을 날던 경찰 헬리콥터는 일본 최대 면적을 가진 다이세츠산 정상 부근에서 기이한 문양 하나를 포착하게 된다.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여진 선명한 글자. SOS 문자는 누군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님, 도저히 조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누구야? 누가 구조신을 보낸 거야? SOS 문자를 발견한 뒤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졌던 경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다. 바로 이것이 1989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미스터리 조난 사건의 시작이었다. (1989년 7월 24일) 홋카이도 상공을 날던 중 다이세츠 산에서 기이한 문양을 발견한 경찰. 이거 저게 뭐지? SOS 구조 신호인데요. 그들은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누군가 나무를 쌓아올려 만든 SOS 구조 문자를 확인하고 조난자를 찾기 위해 황급히 수색팀을 파견했다. 그리고 얼마 뒤 여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SOS 문자 인근에서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남은 유골의 파편과 유류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발견된 가방 안에는 칫솔, 치약과 같은 간단한 세면 도구와 4개의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소형 레코더가 들어있었고 그 테이프에는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발견된 유골과 유류품이 테이프 속 남자일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것으로 나온 것이다. 160cm 정도의 키에 A형 혈액형을 가진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으로 보이는 유골은 사후 5년 정도가 지난 상태로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그녀의 유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여성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프 속 목소리는 남자인데 발견된 유골이 여성으로 판명나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먼저 유골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5년 전의 입상객 등록 정보를 조사하고 행방불명으로 접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1984년 7월 혼슈 지방 아이치현에서 회사를 다니던 한 여성이 등산을 간다고 한 뒤 행방불명되었던 사실을 알아내게 이른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DNA와 유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유류품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 속 남자는 대체 누구야? 선배님,
여자가 사망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 여자의 주변을 수사했던 경찰은 그녀가 사망했던 시기에 이미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의 남성이 그녀의 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연인이 SOS 구조 문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어딘가에 남아있을 남자의 유골을 찾기 위해 또다시 산 곳곳을 수색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유골 발견! 유골 발견! SOS 문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골 일부와 모발, 남성용 시계와 한 남자의 면허증이 발견되었다. 이후 경찰은 그 유골이 1984년에 조난당했던 여성과 교제했던 남성임을 확인했고 연인이었던 두 남녀가 산에서 조난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남자의 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구조 요청을 했던 고인의 목소리고요. 이상한데요? 이건 제 남편 게 확실한데 이건 남편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처음 여성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남성의 유류품은 그녀가 교제했던 남성의 것이 아니었고 DNA 결과로도 두 개의 유류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맨 처음 발견된 유류품의 주인이자 테이프 속의 목소리로 남은 남성은 누구일까?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오자 이때부터 경찰은 SOS 문자 조난 사건을 수수께끼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수께끼 사건의 첫 번째 의문은 SOS 문자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자는 3개 이상의 자작나무를 쌓아 만든 것으로 한 글자의 크기는 무려 가로 5m, 세로 2, 3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큰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바로 이 점에 의문을 가졌다. 통상적으로 조난당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런데 SOS 구조 문자를 만든 남자는 왜 오랜 시간을 한 장소에 머물며 구조 문자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걸까? 또 하나의 의문은 테이프에 녹음된 남성의 메시지였다. 처음 경찰은 남자의 이 외침이 단순한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목소리를 분석한 음성 분석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남자의 목소리를 봐서는 녹음이 목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그 남자가 헬리콥터를 보고 소리치던 중 몸의 반동에 인해 가방 속에 있던 카세트의 녹음 장치가 눌러져 남자가 한 혼잣말이 그대로 녹음됐을 수도 있어요. 즉 남자가 일부러 녹음기에 대고 남긴 메시지가 아니라 레코더 버튼이 눌러져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테이프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이 남자가 구조 요청을 했던 장소였다. 테이프에는 분명히 남자가 벼랑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만든 SOS 문자 인근에는 그 어디에도 벼랑은 없었다. 테이프 속에서 남자가 말한 위치와
SOS 문자가 만들어진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경찰 수사는 의문을 남긴 채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SOS 문자 근처에서 새로운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고 DNA 조사 결과 의문의 남자의 유류품으로 확인되었다. 가방 안에는 산노 신세라고 적힌 종색의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스미토모 생명본사 빌딩 7층 본부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류물을 토대로 남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신원을 밝힐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자 SOS 조난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들이 제기됐다. 경찰은 6월로 발견된 두 연인과 다른 누군가인 남자가 있어 치정이 얽힌 사이로 보고 수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연인들이 사라진 시점보단 1년 전의 물건들이잖아. 6월로 발견된 연인과 테이프에 목소리를 남긴 남성은 조난당한 시기도 1년이나 차이가 났고 세 사람에게서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사가 미궁에 빠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커져갔고 추리 작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가설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들은 유류품으로 나온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노래가 들어간 테이프 그리고 일러스트가 그려진 노트에 주목했는데 만화에 집착했던 남성이 만화 내용을 재현하고 자살한 겁니다. 그 후 SOS 문자 조난 사건은 만화에 집착했던 남성이 자살하기 전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1952년 일본의 소년지에 연재되어 1963년 일본 최초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된 철한 아톰의 이야기 중 한 장면을 모방하여 실제로 재현한 뒤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왜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왜 그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냐고 반박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누군가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금 어딘가에서 동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SOS 조난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만한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1991년 결국 이 사건은 논란을 뒤로하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산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들어진 SOS 문자와 테이프에 남겨진 남자의 목소리, 그 흔적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의 사기극일까? 어느 실종자의 애절한 구조 신호였을까?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은 지금도 논란 속에서 일본 미스터리 조난 사건의 하나로 불리고